지금 요 마크가 있으면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본 제가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프롬프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요거 뭐 반말로 물어보거나 주실래요 하거나 얘는 답변은 똑같이 존댓말로 나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반말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는 편향과 차별의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안에 여기 보면 이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특정 어떤 그 인종이나 그 사회경제적 계층의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이 바이어스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어떤 뭐 백인들 중심으로 된 데이터를 또 아시안이나 또 아프리칸에게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문제인데요. 굉장히 환자의 데이터를 사실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윤리적인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실제로 환자 진료에 참여를 이미 좀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과가 안 좋을 때 누가 책임이냐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책임이냐, 챗 GPT 회사가 문제냐, 아니면 이거를 사용한 의사가 문제냐, 그죠? 이런 것들 아니면 기관이 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음드 컨센트죠. 사전 동의 문제. 그래서 이 AI가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 이런데 연구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전 동의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를 제대로 잘 제공하고 디시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AI가 참여한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이 리커멘데이션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윤리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그래서 사실 이 딥러닝을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은 일종의 이게 블랙박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얘네들이 어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해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깜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다른 의미의 블랙박스입니다. 원래 블랙박스는 좋은 거죠. 뭐 사고 났을 때 그 안에 중요한 정보를 담아놓은 거니까. 근데 이 AI에서를 이야기할 때 블랙박스는 이게 이 깜깜이 모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투명성이 없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사 환자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윤리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I에 의존하게 되면 중요한 의사 의료 결정에 있어서 인간의 감독이 줄어들고, 그죠? 이렇게 돼서 책임이 AI 쪽으로 넘어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감독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의료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윤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 접근의 형평성 문제.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 AI를 도입해서 하는 이게 이제 고급 치료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선진국이나 부유층에게 먼저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 의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의사 환자 관계가 점점 더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이 기계가 끼어들므로 해서 더 비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어, 이게 또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이 다입니다, 사실은. 1분 만에 오늘의 그 소재인 AI가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사조국처럼 이런 것들을 그 윤리적 문제를 잘 조절하려면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AI 액트, 요거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군요 하고 또 제가 한 수 배워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응용 분야인 의료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했는지 알아봐줘 라고 또 프롬프트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AI 액트를 얘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위험 완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EU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할 때 여러 가지 그
그 주의사항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들인데요. 이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세트를 고품질화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품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AI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문서화했는지를 정확히 기록을 남기는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용자가 AI 시스템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역시 이제 보안,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지금 유럽 AI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좀 찾아봤더니 2021년도에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ct라고 하는 게 이제 EU에서 나왔고요. AI 액트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티클 5가 이제 prohibited, 이게 가장 그 리스크가 높은 그런 AI 어떤 그 정보들은 이 prohibited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6 이쪽은 high 리스크 쪽, 그 다음에 이제 limited 리스크, code of conduct, minimal 리스크,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놨고, 위로 갈수록 더 이제 위협적인 어떤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히비티드에는 이제 소셜 스코어링이나 페이셜 리코그니션 같은 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헬스 이쪽에 관련된 거는 이 하이 리스크 쪽에 들어갑니다. 하이 리스크 쪽에 들어가고 챗봇이나 뭐 이런 것들은 리미티드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 AI가 가져올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펙티브 알트루이즘이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보수적으로 이 AI 기술이 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게 주로 유럽 쪽이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나온 게 AI 액트가 되는 거고요. 이펙티브 엑셀러레이셔니즘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가속화시켜서 더 좋은 미래를 앞당길 것이냐 하는 고민 쪽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이제 미국 쪽이죠.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이쪽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그 저널을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그 시스테마틱 리뷰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리서치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문헌들을 이제 서칭해가지고 그 정리를 한 상당히 좋은 페이퍼인데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보면 280개의 그 논문들을 찾습니다. 이 의료랑 관련된 AI 기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골라내고 결국은 이 60개의 파이널 리뷰를 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AI 기술이 헬스케어 세팅에 어떤 베너피트가 있느냐, 어떻게 쓰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저널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아카데믹 사이언티픽 라이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거 다들 연구자들 지금 실감하고 계시죠? 정말 편해진 것 같습니다. 뭐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 주는 것까지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 옛날에 비서들 정말 한두 명, 대학원생들 두 명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리서치에서 베너피트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프랙티스, 실제 진료에서의 도움도 상당히 된다. 이거 세 번째고요. 순서가 중요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같은 데 에듀케이셔널 베너피트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일단 라이팅, 그 다음에 리서치, 프랙티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이 순서로 AI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리스크 컨선이 뭐냐? 헬스케어 세팅에서 그랬더니, 제일 1번으로 나온 게 역시 에티컬 이슈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플래저리즘, 데이터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프로블럼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이테이션 이런 것들 인용 불확실성 같은 문제들,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거, 뭐 카피라이트 문제 이런 식으로 쭉 순서를 해놨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메타 분석에서도 AI가 의료에서 가져올 위험 중에서 1번이 에티컬한 거를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씩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프랙티스에서의 베너피트는 뭐가 있을 것이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임상 업무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미 지금 퇴원 요약지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는 큰 병원들이 AI를 작성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의 그 환자 정보를 이제 몇 가지만 세팅해 주면 그 표준선 시계에서 퇴원 요약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진단, 그 약물 정보나 예후 등에 대한 지름길을 제공해 주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신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봐도 환자의 건강 문해력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다. 근데 요즘 환자들이 그 뭐 구글 검색을 넘어서 이제 AI에다가 여러 가지 자기네 건강 문제를 물어보고 또 그거를 또 쉽게 해석해 달라고 하면 더 쉽게 해석해 주잖아요, 얘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역시 헬스케어 프랙티스 이제 진료 임상 진료에 있어서의 제한점은 뭐냐는 건데요. 일단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부정확한 콘텐츠 생성, 이게 환자한테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AI를 통한 진료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 환자 개인이나 정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전통적인 의사 환자 관계를 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이언티픽 리서치에서의 베너피트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신속하고 포괄적인 문헌 검토를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 설계 및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연구자는 요쪽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막 저널 복사하고 뭐 찾고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던 연구자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강조하는 게 비영어권 연구자들의 출판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고 있대요. 이거 한국 사람들 얘기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굉장히 이제 번역이든 뭐든 뭐 프로프리딩 같은 것들을 다 AI로 많이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티픽 리서치에서의 리미테이션은 뭐냐?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만들어줘서 연구자가 이거를 검증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 부정확하거나 미존재 출처, 고스트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AI가 뭔가를 그럴싸하게 제공해 줬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엉뚱한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저도 이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잘못하면 그냥 인용할 뻔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기 연구이죠. 프로드 리서치의 위험.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그 AI가 저자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미해결 저작권 문제. 아마 지금 메이저 저널들, 의학 저널들에서는 AI를 저자로 참여시키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처음에 초창기에 그 AI 챗 GPT를 그 부저자로 막 이름을 넣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메디컬 에듀케이션, 이 의학 교육에 있어서의 AI의 베네피트는 뭐냐? 다양한 주제의 임상 사례를 검색해주고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모의 환자 역할.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 의학과 대학생들이 그 환자를 이렇게 면담하는 것들을 실제로 그 국시 이제 실기고사에서 학생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 시험 필기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걸 할 때 AI를 환자 역할을 시키고 의과대학생은 의사 역할을 하면서 뭐 발열이 난다든지 만성 기침이 있는 환자 역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훌륭히 얘네들이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뭐 전 세계 언어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의학 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저널은 이거는 이제 중국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시천 대학에 있는 중국 분인데 제목을 Ethical Consideration of Using ChatGPT in Healthcare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내용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세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Society and Government. 여기서는 일단 리걸한 프로블럼, 리걸 에틱스, 이 법 윤리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프라이버시라든지 라이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디파트먼트 의사들이죠. 병원이나 의사들은 휴머니스틱 에틱스라 그래서 닥터 페이션트 릴레이션십이나 인티그리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픈 AI 같은 AI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알고리드믹 또는 인포메이션 에틱스라 그래서 이 알고리드믹 바이어스와 데이터 바이어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트랜스페어런시 뭐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게 다 나오죠 여기 이 설명 가능한 부분, 투명성 이런 것들, 밸리디티 이런 것들이 잘 회사에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리갈 에틱스는 환자 해악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건데요. 재밌는 거는 그 챗 이걸 운영하는 오픈 AI는 얘네 그 텀스 오브 유스를 들어가 보면 여기 눌러보면 명시적으로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이 챗을 이용해서 이게 뭐 진단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걸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제 이거는 숙제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인데요. 물론 이제 이 AI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다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이 de-identified 데이터긴 한데, AI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 de-identified 데이터에 몇 가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주면 이걸로 re-identification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 연예인이 무슨 암에 걸렸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워진 데이터지만 이걸 잘, 질문을 잘하면 충분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와 허용의 문제인데 이게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이걸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일반인들과 의료용 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요즘 그 환자들 보면 자기 뭐 진단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을 AI에 다 물어봐가지고 이미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는 바람직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정보를 잘 다루는 그런 AI 전문가들이 어, 의사를 대신해서 어떤 그 치료 방법을 찾아준다든지 그 유사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의사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의사들이 충분히 그렇게 친절하거나 설명을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일반인이 AI의 전문 정보를 잘 찾을 수 있으면 뭐 항암 치료를 뭐 어떻게 하는 거라 이런 것도 막 찾아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로 또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라이센싱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지는 앞으로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머니스틱 에틱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들에게 주어진 의무윤리인데 일단 공감 경청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 환자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의료인의 기존 경험과 AI가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리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AI의 한계와 능력을 투명하게 고지하고 플러스 AI가 생성한 정보가 기존의 그 근거 중심 의학이나 기존 임상 지침하고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들에게 부여될 책임이라서 전통적인 의사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드믹 인포메이션 애널리틱 이건 이제 AI 컴퍼니가 만들어 줘야 될 윤리적 기준들인데요. 일단 이 알고리드믹 바이어스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편향과는 좀 다른 그 AI가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편향이죠. 근데 이제 까 얘기한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공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바이어스는 이게 이제 지금도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하면 이게 얘가 주로 사용한 소스가 뭐 네이버에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냥 일반인들이 막 쓴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같이 검색을 해버리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그 데이터로 인해서 생성된 그런 결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게 GPT-4에 보면 이 옆에 이 인베디드 프로그램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컨센서스라든지 스칼라 GPT 같은 이 데이터 세트 자체의 퀄리티를 상당히 높여놓은 그런 안에서만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랑 여기를 사용해서 하는 거랑 결과값이 상당히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바이어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 회사에서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트랜스페어런시랑 설명력 이것들을 갖추기 위한 이것 블랙박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기존의 임상 지침이나 실제 진료에 비해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래서 의사의 수동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저널은 이것도 이제 Ethical Implication of AI and Robotics.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보틱스까지 같이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리뷰 저널을 하나 제가 찾아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요 슬라이드 좀 이쁘죠? 요 슬라이드는 그 요즘 제가 또 테스트 해봤죠. 앞에 것까지 좀 구렸는데, 요거는 뭐야, 파워포인트 그 위에 AI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좀 디자인 좀 이쁘게 해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림. 그래서 이전 거보다 훨씬 이뻐졌죠. 어, 여기 AI 로보틱스에서의 사용이 헬스케어에서 베네피트가 뭐냐 그랬더니 이 저널에서는 일단 진단과 치료 과정의 케이퍼빌리티를 굉장히 강화시킬 거다. 그 다음에 환자의 케어, 페이션 케어 앤 아웃컴을 임프루브 시킬 거다. 그 다음에 이피션시,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딱 굉장히 좋은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진단과 치료가 어떻게 좋아지냐? 일단 프리시전 메디신 그래서 요즘 그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된 환자 개인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해 주는데 여러 가지 뭐 지노믹한 인포메이션이라든지 환자의 과거 병력 같은 것들 그런 걸 잘 입력하면 얘가 맞춤형 진료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early disease detection, 진단이 빨라지는 거죠. AI powered diagnostic 툴이 있어서 이런 걸 도움을 받으면 이전보다 훨씬 진단이 빨라질 수 있을 거고, clinical decision support도 가능하다. 그래서 AI가 evidence based recommendation을 제공해주면 의사는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환자의 케어랑 아웃컴이 좋아질 거다. 이거는 주로 로보틱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리모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로보틱을 사용하면 서지컬 프리시전 요즘 이미 그 다빈치 같은 그런 로봇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리해빌리테이션 이 개인화된 재활도 가능할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프로세스에서의 이피션시랑 프로덕티비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일단 입퇴원 과정이 오토메이션 되겠죠. 지금 뭐 이미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원 절차, 퇴원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가 도와주면 그만큼 헬스케어 스태프들은 이제 환자 케어에 포커싱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핸스드 이미징 아나리시스 이것도 이미 다 하고 있죠. 엑스레이라든지 뭐 유방 맘모그램, 뭐 MRI 이런 것들을 AI가 다 리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라디올로지스트들이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신약을 발굴하는 일에도 AI가 굉장히 이 과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에게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는 일단 전통적인 의사의 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 예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이미지 인터프리테이션, 이게 판독에 그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이 AI 알고리즘을 슈퍼바이징하는 일만 해도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휴먼 머신 시너지를 일으키면 이게 굉장히 이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방법이 될 것이고 역시 이제 그 과정에서 에티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CM이라든지 환자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숙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셜 임플리케이션은 액세시빌리티 이퀴티 문제, 그죠? 이게 부자들에게 먼저 적용되는 문제, 이니퀄리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저널의 마지막 부분인데, AI나 로보틱의 에티컬 컨시더레이션을 정리해주고 그랬더니 아까 똑같죠? 프라이버시 데이터, 바이어스 문제, 뭐 트랜스페런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최측한테 물어본 게 이런 저널들을 다 지가 참고해서 저한테 답을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상당히 믿을만 하다고 봤습니다. 자, 이제 지루한 저널은 끝났고요. 이제부터 케이스를 잠깐 보겠는데요. 이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 병원에서 피부암 진단을 위해 AI 기반 피부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얘는 이 시스템은 피부 사진을 분석해서 악성 흑색종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줘서 의료진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개발됐는데 보니까 이게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해당 데이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아시안이나 흑인의 피부 이미지를 분석할 때 오류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어두운 피부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편향의 문제가 있고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환자를 놓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라는 케이스입니다. 재밌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챗한테 요 밑에 질문을 인종에 따른 편향과 차별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하나 만들어 줄래 했더니 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의학 교육할 때 앞으로 사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얘가 굉장히 잘 도와줄 거다라고 한 거 제가 실제로 경험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도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 다음 질문도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나쁜 거 하나 했고요. AI를 잘 활용해서 환자 진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미래 의사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 줄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AI를 도입한 김 박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 박사가 어떻게 하냐면 진단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서 환자가 입력한 증상과 과거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한 질병을 제시해주고 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심장이냐 위식도냐 근육통 이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해준다는 겁니다. AI가. 그래서 진단할 때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맞춤형 치료를 이 김 박사가 하는데 고혈압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의 약물에 대한 반응, 알레르기 정보 이런 것들을 해서 최적의 약물을 추천해 주더라. 그래서 결국 미래 의사들은 진단 속도도 빨라지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고 의사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예, 요거는 그 같은 질문 코파일럿에다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코파일럿은 또 아예 사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김민준이라는 의사의 하루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 김민준 박사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인데 오전 8시에 출근해서는 그날 환자들의 그 데이터를 쫙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각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 계획을 줘서 그거를 그대로 최적화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10시에는 AI 진단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서 환자의 뇌 CT 스캔을 분석하고 이 사람이 뇌졸중이 아니고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일 거라는 가능성을 제안해 줬다. 이런 거고요. 오후 1시에는 환자랑 화상 통화를 하면서 물론 그 전에 AI 챗봇이 초기 상담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 김 박사가 환자랑 화상 통화를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줬다. 이런 얘기고요. 오후 5시는 이제 AI와 함께하는 연구. 그래서 AI를 활용한 그 연구 프로젝트를 또 하고 퇴근한다. 뭐 이런 그 하루의 시나리오를 얘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원래 다 제 강의 끝인데요. 아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시간이 좀 남아서 오전에 이거 하나 더 물어봤어요. 이것도 하나. 그 아까 AI가 그 잘못된 정보를 검색해서 나쁘게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찾아달라고 제가 처음에 챗 GPT로 건강 정보를 저 검색했는데 실제 근거 중심 의학에 맞지 않았던 사례를 하나 찾아줄래 했더니 못 찾아주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만들어줄래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만들어줄래로 바꿨더니 이렇게 가상의 사례를 또 만들어줍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자연 치료법이나 보충제가 있을까요?라고 김 씨가 만성 피로 근데 챗GPT한테 물었더니 이 챗이 아슈와간다라고 하는 허브 보충제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정보를 제공했대요. 이거는 이 챗은 이 보충제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이거를 보충제를 먹었는데 며칠 후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소화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슈와간다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의사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된다.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까지 마지막에 결과까지 얘가 케이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이라는 칼럼 제가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제가 썼냐면 제가 이거 실제로 굉장히 사용해보고 아주 감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산을 제가 좀 자주 다녀요. 그래서 산에 가다 보면 이제 봄에 그 야생화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 사진 찍어서
물어보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에 꽃 검색이 있습니다. AI가. 그래서 요거 누르고 사진을 찍거나 찍은 사진을 업로딩하면 얘가 그 상당히 정확하게 꽃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안 쓰고 요거 씁니다. 요 오른쪽 프로그램은 모야모라고 하는 그 앱이거든요. 앱인데 이거 정말 심플한 앱인데 너무너무 잘 만든 앱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보는 꽃이라 사진을 찍어서 식물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한 2분 내에 답이 이렇게 산괴물 주머니입니다 하고 딱 답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해주는 사람은 창원에 사시는 어떤 소량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에 굉장히 그 이 화초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올렸는데 이게 잘못된 거면 밑에 다른 사람이 괴물 주머니랑 비슷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하고 또 올립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해주고 또 그중에 내가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모야모라는 앱은 정말로 편리하게 신뢰가 훨씬 더 많이 가고 더 믿음직합니다. 편리하고요. 아마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구축하는데 그렇게 큰 무슨 시스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물론 AI 시대에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긴 하겠지만, 여전히 집단지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저는 이 집단지성이 AI 위에서, 잘 작동해야만, 우리의 이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